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안녕하십니까? 자, 1월 시사상식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정말 중요한 이 경제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상당히 중요한 소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 8가지 주제 간략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인상했습니다. 연 1.00%로 인상했어요. 그래서 자, 금리 인상했던 이슈가 우선 제일 큰 거였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금리 인상의 이유 중에 하나였던 물가 때문에 물가 급등이 또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액이 이 월간 단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여전히 양호하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 급락과도 연관이 있는데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 블랙 먼데이, 주가 폭락을 의미하는 이 블랙 먼데이가 바로 재밌게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있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관련돼서는 우리금융 지주 민영화 성공했고요. 삼성전자 이번에 사장단 인사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체제도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기준금리가 이번에 또 한 차례 올랐습니다. 연 0.75%에서요. 0.25%포인트 인상해서 이제 0%대가 아니라 1%대 금리로 올라왔어요. 자, 그거는 어디서 결정하느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자,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인가요? 이번에도 11월 25일. 넷째 주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주 목요일. 날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매월 이렇게 유지를 하든지 인하라든지 인상을 하게 되는데 11월 달에는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또 0.5%포인트에서 0.75로 인상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더 인상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2년, 정확하게는 20개월 만에 막 내린 0%대 초저금리 시대다. 이제 1%대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1.25였던 게 코로나 터지면서 0.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2021년 8월에 한번 올렸고요. 그리고 11월에 또 한번 올렸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중요하죠. 별표 3개네요. 자, 금리 인상 이런 걸 갖다가 뭐라 부르냐?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렸죠. 한국은행의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통화정책은 크게 두 가지,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있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입니다. 왜 금리를 올리느냐?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돈의 가격인 금리를 좀 올려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겠다. 이런 게 긴축적인 통화정책이고요. 이와 반대로 돈을 푸는 거, 금리를 낮추는 거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입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 그래서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는 계속 금리를 낮춰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했죠. 경기 침체를 방어하면서 돈을 계속 풀었고 돈을 풀다 보니까 1년 내도록 돈을 풀다 보니까 이제 돈의 가격인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가 오르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통화 정책. 한국은행 가면은 한국은행 지금 총재가 누구죠? 이주열 총재님이죠. 한국은행 가면은 현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한국은행의 제1 목표는 뭐냐? 한자로 한글인가요? 물가 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기를 이제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1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한국은행의 최고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어요. 물가를 연 2.0% 정도로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2% 정도씩만 올라가는,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걸 하려고 하는데 물가가 갑자기 좀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린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의 효과, 저금리의 부작용을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막아보고자 하는 거죠. 저금리 부작용을 방어한다. 저금리의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좀 지워볼까요? 좀 지우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저금리의 부작용 하면은 우선 우리 돈을 풀잖아요. 돈을 풀면은 돈이 갈 수 있는 데는 두 가지예요. 소비로 가든지. 정부의 목적은 이거였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좀 방어하겠다는 거였는데, 또는 소비를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쓰든지 저축하든지죠. 저축 하든지 뭐 일정 부분 가계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하고는 좀 다른데, 근데 소비로 가는 돈보다 돈을 풀었더니 이 투자로 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그 돈이 가고 뭐 코인 시장, 주식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를 급속하게 낮춰서 돈을 풀었는데 요게 자산 가격 상승, 다 이해하죠.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나도 사야 돼, 나도 사야 돼. 이제 영끌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죠. 근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다 사는 게 아니죠. 다 부채, 은행 대출 받아가 사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걸 좀 더 막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금리가 또 한두 차례 더 오를 거를 시사했습니다. 이제 초저금리 0% 시대는 가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정도 금리가 변화했는지 감을 좀 잡아볼까요? 우리나라 자,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보통 기준금리라고 하면은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있는 금통위에서 이제 발표하는 정책금리인데요. 자, 우선 금리란 것은 돈의 가격이고, 이 말하는 기준금리라는 건 뭐냐?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끼리 한국은행이 금리 낮춘다고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장 경제니까 어떤 액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 금리를 맞추느냐, 올리느냐, 요 둘 간에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채권 매매, RP라고 하는데요. 환매조건부 채권이에요. 요거를 사고 팔면서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예컨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환매조건부 채권을 자, 시중은행한테 팔게 되면은 시중은행이 채권을 사면서 한국은행한테 돈을 주겠죠. 그러면 민간, 시중에 있는 돈은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에 돈이 없으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금리를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금리를 그냥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RP를 사고 팔면서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RP를 사고 팔면서 RP를 팔면은 시중은행은 RP를 샀으니까 돈을 한국은행에 줘야겠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죠.
돈이 줄어드니까 돈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돈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 추이를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뭐 1%, 2% 뭐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불과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0년 전에는요, 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였어요. 그러면 실제 기준금리가 5%니까 실제 우리 대출금리나 예금금리 더 높겠죠. 여기에 더 가상금리가 붙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그 낮은 금리 수준인데 그러다가 이게 2012년 남유럽 사태 이후로 금리가 한 3%대에서부터 쭉 점차적으로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다가 코로나 때 0.5까지 왔죠. 3%.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금리는 이때 불과 2012년 한 10년 전에 시중은행금리는 4%에서 5%였겠죠. 그죠? 이건 시중금리. 예금, 뭐 금리나 대출금리.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다 한다. 뭐 한 2%대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시중은행의 금리는 훨씬 더 높은 3, 4% 그죠? 이상 될 거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금리의 영향이 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 가계부채 관련된 것도 한 페이지를 제가 넣어봤는데요. 우리 이 금리 인상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동안의 저금리의 부작용. 저금리의 부작용이 뭐였죠? 저금리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실물자산 가격이 급등했던 게 저금리의 부작용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가지고 뭐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를 가지고 이제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조에 가까웠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막 1,000조를 넘는다. 뭐 2011, 12 때에 1,000조를 넘는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도 뭐 문제가 커진다 이러고 있었는데 불과 뭐 10년도 안 됐는데 거의 2,000조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 2021년 3분기에 거의 뭐 1,800조 넘었죠. 거의 이제 2,000조 시대에 옵니다. 우리나라 적자는 1,000조, 가계부채는 2,000조. 그렇죠? 그다음, 자, 다음 뉴스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월 4일 날 하루 만에 22%까지 폭락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미크론 사태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이제 한 7만 달러까지 거의 갔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까지 갔던 것이 4만 2천 달러, 거의 뭐 5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한 6천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이 컸는데 이날은 하루 만에 22% 폭락했던 거였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날 12월 4일. 그렇게 되면 금융 불안전성이 커진다라고 하고요. 이 금융 불안전성과 관련된 지표가 하나 있어요. 빅스 지수. 들어봤나요? 빅스 지수. 별명이 있습니다. 공포 지수라고 불러요. 빅스 지수가 커지면은 주가의 급락 이런 거를 이제 예상이 아니고 그거와 대응된다라고 보는 거죠. 금융 불안전성이 커진다. 공포 지수가 증가한다. 빅스 지수 알아두시고요. 원인을 살펴보면은 우선 가장 컸던 거는 이 새로운 신종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염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 급속도로 다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던 게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방역 체계가 다 무너지고 다시 이제 마스크를 안 쓴 국가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안 한 나라에서는 거리두기를 더 심하게 하고 시간 제한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금리를 이제 전체적으로 올리는 긴축적인 정책을 시행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불러요. 테이퍼링이 이제 가속화될 거다. 미국도 이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다시 돈을 걷어들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걷어들인 정책을 시행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게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죠. 가격 버블. S&P나 나스닥 지수가 지금 몇 년째 오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뭔가 불안하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와 심리적인 것들이 그날 하루 동시에 겹치면서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다른 금융시장의 주식 가격이나 선물 가격들도 그날 하루 상당히 큰 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자, 테이퍼링이라고 자주 쓰는 말인데요.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드의 양적 완화의 단계적 축소. 페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통화정책을 하는데 거기서 양적 완화.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다. 양적 돈을 풀었다. 완화시켰다. 풀었다. 이거를 돈 푼 것을 줄여나가겠다. 축소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 말은 긴축적으로 가겠다. 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단기적 축소가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축소를 해나가겠다. 돈을 이제 빨리 걷어들이겠다. 푸는 거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돈을 풀었는데 푸는 거를 확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 말이 곧 돈을 이제 안 풀겠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긴축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고요. 자, 비트코인 관련된 관련 용어들도 우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이라고 들어봤어요? 알트코인? 알트란 말은 얼터너티브, 대체, 코인이란 뜻인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화폐들을 뭉뚱그려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비트코인 말고도 뭐 수천 개의 코인이 있잖아요. 크게는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작게는 뭐 페이코인이니 뭐 밀크코인이니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통째로 알트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예요. 그 다음 버블이라고 하면 가격 거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버블이 뭐 닷컴 버블, 90년대에 IT 기업들의 주가 버블, 그리고 뭐 튤립 버블, 네덜란드 튤립 가격의 폭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슈네요. 소비자 물가지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부릅니다. 3.7%로 급등했어요.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10월 CPI 109.41 전년 동월 대비 3.7%나 올랐어요. 그래서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부르니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고요. 이게 보통 109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100 이게 처음 만들 때 이걸 기준 연도 지수 100을 기준으로 그때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9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만드는 방식을 라스파이레스식 라스파이레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준연도 100을 기준으로 지금 10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 물가가 자 많이 올라왔다는데 그 원인은 우선 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그 전 세계 수요 감소가 일어나다 보니까 특히 그러니까 석유를 공급하는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공급량을 석유 생산량을 확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을 줄이니까 유가가 올라간 영향이 있고 경기도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올라간 영향이 있어가지고 유가가 올해 들어서 2021년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오르니까 당연히 물가지수가 오르겠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니까 소비자가 많이 쓰는 농, 축산물, 수산물 가격 오르고요. 공업제품 가격도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돈을 푼 확장 정책의 효과로
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두 개가 오른 이유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관련된 용어 몇 가지 볼게요. 자, 먼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의 약자죠. 한 500여 개의 최종 소비자가 주로 지출하는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물가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으면 반대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겠죠. 그래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거는 생산자니까, 그죠? 반대로 뭐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있을 거고요. 실제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또 비슷한 물가 지수가 한 두 개 정도 더 있어요. 먼저 생활 물가 지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문제점이 있는데 너무 500개 방대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그런 품목 중에 실제 소비할 때 많이 안 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3.7% 올랐다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 20% 오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좀 안 맞다. 실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CPI 품목 중에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실제 높은 기본 생필품 중심으로 한 150여 가지 중심으로 만든 게 생활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좀 더 맞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다 이제 뭔가 문제점들 다 보완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물가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품목들이 있어요. 석유 가격 같은 거.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물가가 그냥 확 올라가 버려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확 떨어지고, 또 농산물, 쌀가게 같은 것들도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한, 물가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 이게 근원 물가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런 특징이 이런 걸 제외하게 되면은 물가 변동이 이렇게 막 큰데 이런 걸 제외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 추세를 보통 표현하는 물가 지수를 근원 물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얼마나 가면은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2020년 거의 뭐 0%대에서 그렇죠? 갑자기 지금 1년 만에 3.7%까지 급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바라는 정책 목표, 물가 안정 목표제 2%대를 지금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 이 정도인데 미국은 거의 한 6%, 7%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전체적으로 긴축적인 정책을 해나갈 예정이죠. 자, 네 번째, 월간 수출액 사상 최대입니다. 600억 달러 돌파. 그래서 604억을 찍었는데요. 한 8, 9년 전까지만 해도 500억 달러 한 달에 그 정도 수출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600억 달러 수준이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주된 수출 품목이 이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그죠? 그 외에 뭐 기계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크고요.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증가하는 것들은 화장품 같은 것들이 증가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도 지금 19개월째. 우리나라 보면은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은 거의 흑자가 많았어요. 항상 흑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8위 무역 강국. 이 정도 체크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4%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내년도 한 3%대로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22년은 조금 떨어지는 수치인데 워낙 2020년에 경제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거 4% 오른 것은 뭐 4% 올랐다가 3%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저효과라 부릅니다. 기저효과. 전년도에 너무 성장률이 낮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4%란 것은 전년 대비잖아요. 전년 대비 4% 오른 것은 2020년도에 기저효과 때문이다. 워낙 이날 안 좋았죠. 이해. 그죠? OECD에서 우리나라 수출 투자 호조세 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상승,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 안정성은 점차 우려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전망치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올해 아마 4.0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GDP,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 총생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총생산을 구성한 요소가 주로 4가지입니다. 경제학에서 GDP죠. GDP, 총생산, 그다음 성장률, 이걸 총소비, 생산과 소비가 일치한다고 보면은 총소비라고 보면은 이게 크게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전체적인 거는 가계 소비, 그죠? 이거 민간 소비를 C라고 불러요. 컨슈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민간의 투자, I, invest. 그 다음 정부 지출을 정부 소비라고도 부릅니다. G 플러스 NX가 순수출,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 요 4가지를 합치면은 우리나라 GDP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별로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음. 자, 6번째 이슈입니다.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은 이 쇼핑 대목을 말합니다. 근데 쇼핑 대목을 맞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종 변이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 날이 11월 26일이었는데 그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원래 주가 급락은 블랙 먼데이라고 뭐 얘기하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26일 금요일은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무슨 날이냐? 미국은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최대 쇼핑 시즌을 뜻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이에요. 근데 그날 주가가 급락했어요. 보통 주가 급락은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죠. 블랙 프라이데이인 날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면요, 다른 나라는 또 뭐 어떤 용어가 있냐? 영국의 최대 쇼핑 시즌은 박싱데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다음 날, 12월 26일. 그리고요, 중국의 최대 쇼핑 시즌은 뭐라 부르느냐? 광군절이라 불러요. 11월 11일, 1111. 우리는 빼빼로데이인데 중국은 혼자 싱글들이 있다, 솔로들이 있다. 솔로들 불쌍하지? 혼자 있으니까 쇼핑이나 해, 싸게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솔로데이, 광군절. 이렇게 쇼핑 시즌과 관련된 용어 정리해 봤고요. 실제로 이제 이날 블랙 프라이데이 날 주가 급락했다 그랬죠. 주가 급락을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블랙 먼데이입니다. 1987년 뉴욕 증시 대폭락 사건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날 월요일이었는데 이때 폭락해가지고 주가 대폭락을 보통 블랙 먼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헷갈릴 만한 키워드들 정리해 봤네요.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를 넘어서 산업, 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 2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민영화했습니다. IMF 때 이 정부가 은행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상업은행도 한일은행도 다 이제 부도나면서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정부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했습니다. 대주주가 정부였어요. 지금까지도.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이제 이걸 2개를 합쳐가지고 우리은행, 한빛은행이 탄생을 했고요. 그 이후 쭉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민간에 다 매각한 건 아니고 일부 매각하면서 최대 주주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조금 가진 주주, 그래도 대주주이긴 하지만 그걸 민영화라고 부릅니다. 최대 주주가 아니게 된 것. 그래서 일부 지분을 몇 개, 5개 기업한테 매각하면서 이제는 최대 주주는 아니게 됐다. 특히 이제 매각했던 기업 중에 이 두나무가 좀 이슈화 됐었죠. 두나무가 뭡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지금 가상화폐 이 거래소가 수익이 좋죠. 그래서 뭐 한 1조 정도 벌었다. 2021년 아마 이제 회계를 내보면 한 1조 정도 벌지 않았나. 모든 증권사가 번 거보다 더 많이 번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가상화폐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앞으로 더 커나갈 기세가 보일 것 같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은행을 인수해서 그걸로 이제 다음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산업 이슈 하나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12월 되면은 삼성전자 그 인사이동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이사 전부 교체했고요. 더 중요한 게 이 체제 전환입니다. 자,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뭐 60대에서 이제 사장단이 뭐 50대까지 이제 내려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보통 우리 삼성전자의 부문이라고 하면은 세 개를 얘기하죠. 가전, CE, 그죠? 그 다음에 모바일, IM, 그 다음 반도체, 그죠?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세 개 부문을 이제 두 개로 통합했습니다. 가전과 모바일을 하나로 합쳤어요. 요 두 개를 합쳤다. 합쳐서 뭐라 부르냐? 어디 있죠? 세트. 영어로는 DX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DX라고 합쳤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DS였죠. DS 그대로. 세트하고 반도체 두 개 부분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이제 채용할 때 DX 부분 채용할 때 요 안에 이제 가전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세트 부분의 명칭은 DX, Device Experience다. 그래서 D는 세트를 뜻하고 X는 Experience의 X를 뜻하죠. 고객 중심으로 하겠다. 라는 식으로 크게 이제 삼성전자는 DX와 DS로 쪼개집니다. 이게 반도체고요. 여기에 두 개가 또 있는 거죠. 뭐가 있지? 가전, 기존의 CE와 그 다음에 IM, 모바일 이런 체제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산업 분야의 중요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